안녕하세요. 한석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마켓 변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게 좀 고찰하려고 합니다. 마켓 변천사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동안의 어떤 마켓의 히스토리를 우리가 좀 알아야 우리가 이제 그 미래를 또 예측할 수 있고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적인 스토리를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디지털 마케팅 뿌리를 볼 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히스토리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먼저 마켓 1.0입니다. 마켓 1.0에 대해서 고찰해 볼까요? 자, 마켓 1.0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다시피 마켓 1.0은 1차 산업혁명을 말합니다. 자, 1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시작됐어요? 증기 내연기관의 발명으로 출발되었죠. 자, 마켓 1.0 이전에는 어떤 마켓입니까? 마켓 1.0은 증기기관을 통해서 엄청나게 생산량이 폭발적이고 공장이 들었을 때를 마켓 1.0이죠. 자, 마켓 1.0 이전에를 마켓 0.5라고 우리가 가상으로 정한다면 대부분은 가내 수공업이에요. 자, 가내 수공업은 우리가 손으로 직접 만드는 거죠. 그러면 가격은 어때요? 당연히 비싸겠죠. 왜냐하면 일일이 노동력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렇게 진열품에 이게 전시되는 것이 아니라 주문 생산이기 때문에 제품을 받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됩니다. 자, 여기 좋은 마켓 0.5, 그러니까 1.0 이전의 스토리를 이렇게 만화로 좀 그렸는데요. 한 청년이 구두방에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아저씨, 다음 주 토요일이 저희 누나 결혼식인데 다음 주 목요일까지 구두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 구두공이 다음 주까지 도저히 안 됩니다. 적어도 3주를 주셔야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지금 결혼 시즌이라 그런지 몰라도 주문이 엄청나게 밀려있어요. 여기 밀려있는 주문서를 보세요. 이렇게 주문이 몰리기 시작하면 가내 수공업은 거의 답이 없을 정도로 오래 걸리고 굉장히 기다려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마켓 3.0도 사실 가내 수공업으로 손으로 직접 만드는 그런 상품들은 오래 걸리죠. 또 비싸기도 하고 다 이런 이유입니다. 자, 마켓 1.0 이후의 시장을 한번 볼까요? 공장, 기계의 출현으로 제품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마켓입니다. 공급보다 처음에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서 그죠? 어떻게 저렴한 가격이 형성되어지고요. 기성품 구입으로 소비자에게 신속한 제품이 공급이 되어지죠. 자, 위에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진, 이게 반대입니다. 여기 미스가 됐는데 공급이 많아지고 수요가 처음에는 조금 공급보다는 적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많아지니까 저렴한 가격이 형성되는 거죠. 자,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소비와 공급이 활발해진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었다. 자, 마켓 1.0, 2.0, 3.0 나누는 사람은 필립 코트라는 우리 마케팅의 구루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쓴 디지털 마케팅 원론에는 마켓 1.0, 2.0 같이 나눴지만 마켓 3.0부터는 나누는 기준이 조금 틀립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켓 1.0 이후의 경제는 어때요? 한번 볼까요? 대량 생산으로 어떻게 좋은 제품이 생산이 됐죠. 품질 좋고 저렴한 제품을 손쉽게 구매하죠.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가 둘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두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나면 시장 전체는 팽창하죠. 그래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다양한 공급처가 증가되는 거죠. 여기 곰표 구두가 있으면 옆에 말표 구두가 있고요. 뱀표 구두가 있고요. 토끼표 구두가 이렇게 구두도 여러 브랜드가 생기면서 서로 경쟁을 하죠. 왜냐하면 시장이 팽창됐기 때문에 하나의 공장이 아니라 여러 공장이 세워져서 같이 팔아도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자, 경쟁 공급자가 증가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곰표 신발이 있으면 뱀표 신발도 있고 이렇게 경쟁사가 많이 생긴 거죠. 자, 저렴한 가격에 제품이 차별화되고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케팅에 투자를 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 경쟁자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격에 대한 압박도 있지만 제품의 차별화에 대한 압박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혼자 팔 때는 독점 시장할 때는 별로 관여 없이 그냥 물건을 내놓으면 팔리잖아요. 근데 어때요? 경쟁자가 많으면 소비자 입장에서 똑같은 제품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제품을 사고 싶어요? 10원이라도 싼 제품을 사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저렴한 가격을 더 선호하는 겁니다. 그럼 같은 가격이면 어때요?
조금 더 차별화되고 조금 더 베네핏이 있는 그런 상품을 찾겠죠. 그때 이 마켓 1.0 이후에 산업혁명 이후에 시장이 팽창하면서 공급이 과열되고 시장이 팽창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활동이 복잡해지면서 이때 마케팅이라는 이론이 등장한 시기가 사실 이때입니다. 옛날 가내 수공업 때는 마케팅에 대한 그 이론이나 이런 것들 별로 필요 없었죠. 주문 들어오면 받으면 그냥 주문 받고 만들어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기업들이 마케팅 투자를 많이 하죠. 자, 시장은 긍정적인 경쟁을 통해서 제품의 발전과 마케팅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죠. 마케팅 이론들이 이때 막 우죽순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마켓 2.0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마켓 2.0. 마켓 1.0부터 이제 신작이 막 팽창했는데 1990년대에 어떤 게 발명됐죠? 예, 인터넷 등장이죠. 인터넷 등장 이후에 세계는 인터넷상에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그런 정보화 시대가 됐죠. 그래서 마켓 1.0 이후에 시장은 계속 확장되고 있는데 공급자들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또 그 가운데 인터넷이 등장해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공급자를 생각하시면 피곤합니까? 안 피곤합니까? 피곤하죠. 더 힘들죠. 그죠? 왜? 고객이 똑똑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보화 시대에 더 똑똑한 소비자가 등장한 거예요. 자, 1번에 정보화 시대에 똑똑한 소비자. 당연하죠. 왜? 인터넷을 통해서 제품의 리뷰들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피드백들이 자기들끼리 소비자들끼리 어떤 블로그라든지 커뮤니티를 통해서 제품에 대한 평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가 되고 소비자들은 더 똑똑해지니까 공급자들은 더 피곤해지고 공급자들은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부담감이 있죠. 두 번째로 버추얼 워드가 등장합니다. 이 버추얼 워드는 정말 여러분 이 말을 계속 생각하면서 버추얼 워드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해 보세요. 그럼 새로운 세계가 보이고 여러분도 엄청난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공급자들은 더욱더 피곤하게 만드는 인터넷의 등장. 아까 잠시 얘기한 것처럼 정보화 시대에 모든 정보가 인터넷상에서 공유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피드백까지 세밀하게 봐야 하는 공급자들이에요. 근데 아까 공급자들이 피곤하다고 했는데 상품을 만드는 공급자들이 사실은 피곤하지만 이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피드백을 받아야 되고 소비자의 피드백이 또 그게 진짜 정확한 피드백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상품을 만들기 때문에 공급자도 똑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급자가 더 좋은 상품을 만들게 될 수 있는 요인이 됐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공급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큰 부담이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 공급자도 똑똑해지고 소비자도 똑똑해지고 좋은 제품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죠. 사실 마켓 1.0 때의 제품보다 지금 마켓 2.0 인터넷 등장 이후 제품들 보면 디자인도 그렇고 상품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상품들이 많이 보입니다. 다 이런 이유에서죠. 자, 두 번째로 그 벌추월드 이거 상당히 중요한데 이 벌추월드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심각하게 좀 고찰해 봅시다. 저랑. 자, 벌추월드는 인터넷이 만든 새로운 공간이고요. 이 용어 정리를 할게요. 벌추얼 마켓은 벌추월드와 그 일맥상통한데 개념이 월드가 더 크죠. 마켓은 그 안에서 경제 활동하고 인터넷 상거래라든지 전자 상거래 같이 인터넷 상거래 활동, 그러니까 경제적 활동하는 것도 마켓으로 우리가 표현합시다. 자, 벌추얼 마켓의 경제 활동, 인터넷이라는 소프트웨어에서 만들어진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진 게 벌추얼 마켓의 경제 활동입니다. 자, 리얼월드에서는 소비자 손에 쥐어지는 실제 상거래, 실제로 만질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고 터치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실제 상거래인데 벌추얼 월드는 그러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 벌추라는 월드를 사실 우리가 번역을 그냥 가상세계를 하는데 가상세계가 정확한 용어는 아니에요. 옥스퍼드 사전의 영영 사전을 보면 almost or nearly as described but not completely or according to the strict definition. 이게 엄밀히 말하면 정말 비슷한 그러니까 한국말로 말하면 실제로 존재하는 시장인데 세계인데 만질 수 없고 실제로 존재하는데 또 실제로 만질 수 없는 좀 그런 모호한 희한한 그런 세상을 벌추월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와 비슷한 가상세계라고 우리가 가상세계를 했는데 가상은 약간 소설같이 뭐 그냥
없는 세계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있지만 존재하지만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진짜 실제와 비슷한 세계다. 이게 가상세계라고 우리는 표현했죠. 자, Virtual Trace라는 용어를 좀 정리해 봅시다.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진 가상 공간에서 이게 Virtual 돼서 입장할 때 여러분이 Virtual로 입장하는 거는 뭐 인터넷 서비스 쓴다든지 이메일을 한다든지 그런 서비스를 쓰는 게 Virtual Trace, Virtual World에 들어갔다는 표현이잖아요. 사용자가 인터넷에 접속해서 Virtual 마켓에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Virtual에 입장하는 뜻인데 그때 우리는 한 가지를 포기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의 개인정보예요. 접속하는 순간부터 사용자의 접속 시간, 서비스 사용 기록 등이 기록에 남습니다. 그걸 트레이스, 발자취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Virtual Trace는 나중에 빅데이터라는 이론과 연결이 있는데 이 Virtual Trace를 잘 가공을 해서 엄청나게 좋은 서비스를 내고 공급자들은 이것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빅데이터, Virtual 안에서 소비자의 행적의 흔적이 스마트폰 통째로 더 방대해지고 종류가 더 다양해진 그걸 빅데이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쇼핑몰에서 여러분 Virtual Trace, 소비자 행적, Virtual Trace를 한번 보면 쇼핑몰 접속하는 시간 다 찍히죠. 로그인할 때 누가 이 쇼핑몰에 접속했는지 그 사람 개개인의 정보가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죠. 그 관심 그 카테고리를 클릭하고 거기에 머무는 시간 이것도 다 기록에 남습니다. 상품을 클릭하고 또 상품 정보를 좀 더 깊게 그냥 지나갈 게 아니라 그 상품을 또 유심히 보는 것도 다 기록에 남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매하기 버튼 누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록에 남죠. 그죠? 그러면 이런 기록들을 여러분 조금만 가공하고 공급자 입장에서 고객이 어떤 것들이 관심 있는지를 이 데이터를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예, 이 데이터를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상품을 빨리 스킵해서 넘어가는데 이 상품은 엄청나게 오래 보더라. 그럼 다음에 이 사람 개인적으로 맞춤형으로 이 상품을 좋아하는 그 상품을 왼쪽 배너에 좀 더 띄워가지고 구매를 유도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벌추월드 우리가 그 벌추월드 안에 있는 서비스를 쓰는 게 우리가 서비스 쓸 때 항상 기록을 남게 되는데 그걸 벌추 트레이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벌추월드에 들어갈 때 그 입장료는 개인정보예요. 자, 요 개인정보에 대해서 좀 여러분 마음은 불편할지 몰라도 사실은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벌추월드에서 뭔가 이메일도 벌추월드에 있는 서비스고 쇼핑몰도 그렇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뭐 VR, 뭐 AR 되면서 전부 다 스마트폰 되면서 대부분 모든 것들 이 벌추월드 안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안에 정보를 계속 남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벌추월드, 벌추 트레이스가 소비자 흔적인데 이게 새로운 마케팅 툴이에요, 사실은. 나중에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풀 마케팅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근데 제가 삼성이라는 큰 회사에 다녔을 때 상품기획, 휴대폰 상품기획을 했을 때 큰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그래서 유럽과 아프리카 전 지역에 필요한 그런 휴대폰을 새로운 상품을 기획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출장을 가서 출장도 예를 들면 아프리카라면 아프리카 한 나라가 아니라 특색인 아프리카 지역 한 4군데 북아프리카, 그다음에 중앙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서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이렇게 5지역을 나눠서 그곳에 2 나라만 이렇게 출장을 가고 아프리카 한 바퀴만 돌아도 거의 20일에서 한 달 걸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또 돈 주고 섭외를 해서 이렇게 오피스 같은 세미나실 앉혀놓고 심층 인터뷰를 해요. FGA가 심층 인터뷰예요.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는데 그 전에 이제 설문조사를 다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정량조사가 있고 정성조사 있잖아요. 정성조사라는 겁니다. 정성조사는 이게 설문지 해서 동그라미 치고 이게 아니라 실제로 물어보고 대답을 듣고 주관식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이 사람이 어떤 걸 생각하는지를 다 리포트를 적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인사이트를 뽑아서 고객 조사를 해보니 조금 싼 편이지만 그래도
좀 약간 외관적으로 이런 정도의 모양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버튼이 필요하다. 이런 심층들을 통한 리포트를 해서 신상품이 개발되시는 거죠. 근데 버추얼드에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기록을 남게 되고 요즘에 이제 챗 GPT나 이래서 우리가 사람이 말하는 그런 내용들을 인공지능이 알아들을 정도로 엄청나게 똑똑해졌잖아요. 그거 분석해버리면 그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있는 그 텍스트 분석이라든지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그런 기법이 있는데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데이터를 쭉 스크롤링 해가지고 인공지능으로 돌리고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고생하면서 한 달 동안 출장 가고 출장비 쓰면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대번에 어떤 상품을 원하는지 인사이트를 뽑을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다 기록에 남긴 벌처홀에서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 마케팅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마케팅이 어려운 거였고 학문적으로도 사실 이론적으로도 정립은 됐지만 실제로 해보면 마케팅이 이론처럼 되지도 않습니다. 되게 인문학적이고 아날로그적이기 때문에 되게 모호한 부분이 많아요. 특히 돈을 갖다 10억, 20억 써가지고 마케팅 비용을 썼는데 마케팅 성과가 이 마케팅 비용을 들여서 매출이 올랐는지 아니면 다른 요인 때문에 매출이 올랐는지 측정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는 마케팅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어떤 툴을 만들어서 그걸로 한동안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 회사가 있는데 이제 그 회사도 시들해졌죠. 왜? 이젠 데이터로 다 되거든요. 이 벌처 마켓에서 디지털 환경에서 명확한 숫자로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분석에서 딱 위에 임원들한테 의사결정할 때 요렇게 하니까 요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집중해야 됩니다. 이쪽에 또 타겟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항상 의사결정하는 이 CEO라든지 그 임원들은 이 의사결정에 대해서 항상 부담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 의사결정해서 회사 어려워진다는 이런 것들이 자기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저하게 되는데 저도 옛날에 직장생활하면서 느꼈지만 데이터를 딱 보여주면서 전무님 이 데이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설득력이 훨씬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지금은 벌처오드에 계속 쌓이고 있고 그걸로 경영하는 이 빅데이터 경영, 디지털 마케팅 한 요소죠. 그래서 예산 계획을 위한 마케팅 성과 측정 이런 것들도 아까 말한 것처럼 임원진 설득하고 이렇게 되지만 요즘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또 마케팅 비용을 할 때도 CPC라고 코스트 퍼 클릭 한 클릭을 해가지고 그 물건을 보면 돈을 갖다 100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정확한 수치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틀려졌습니다. 잠시 CPC라든지 PPC에 대한 개념을 좀 이야기를 하면 페이 퍼 클릭이라고 할 수 있어서 PPC라고 할 수도 있고 CPC라고도 할 수도 있거든요. 검색 엔진이라든지 웹사이트, 블로그 등에서 이렇게 유입이 돼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는 형식, 그런 광고 형식을 말합니다. 이게 디지털 마케팅의 하나죠.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벌처 트레이스와 빅데이터 관계인데 그냥 용어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머리 헷갈리지 마게끔 제가 다시 정리를 하는데 벌처 트레이스는 약간 추상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마케팅적인 표현에서 가상 세계에서의 어떤 흔적. 근데 빅데이터는 그 데이터 자체에 초점을 맞춘 소프트 공학, 소프트 엔지니어적인 표현이죠.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결국 빅데이터가 어디에 쓰여요? AI, 인공지능에 쓰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벌처 트레이스와 빅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빅데이터 활용 마케팅. 자, 빅데이터란 말은 사실 마켓 3.0부터 있긴 하지만 데이터가 모이기 시작하는 마켓 2.0, 인터넷 등장부터입니다. 원래 빅데이터의 정의는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양이 모이는 게 빅데이터. 그게 빅데이터인데 마켓 2.0은 지금 스마트폰이 들어와서 마켓 3.0처럼 빅데이터가 막 빨리 쌓이지 않지만 오랜 기간 동안 데이터가 빅데이터처럼 쌓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마켓 2.0 때 인터넷 시장에 있을 때부터 사실 데이터를 잘 가공을 해서 성공한 그런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인사이트가 있는 회사들이죠. 자, 벌처 월드는 일단 리얼 월드와 좀 다른데 우리 벌처 월드의 어떤 특징을 한번 보차해 봅시다.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좀 현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기보다 그 안에 뿌리를 보고 이 뿌리의 성격을 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창조할 수 있고 서비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강연하는 겁니다. 자, 벌추월드 특징, 인터넷의 혜택, 특징. 첫 번째 빠름, 두 번째는 초공간. 자, 첫 번째 빠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빠르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엄청 빠르다는 거죠. 벌추얼 마켓에서 행위하는 거는 리얼 마켓에서 하는 모든 행위보다 빠릅니다. 간단히로 여러분 이마트나 뭐 홈플러스 같은 데 가서 물건을 살 때 걸어 다니면서 보고 죽고 여러 가지 이렇게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게 빠릅니까? 아니면 홈플러스 웹에 들어가지고 웹사이트에 들어가지고 스크롤 하면서 바로바로 찍어서 장바구니 담아서 구매하는 게 빠릅니까? 뭐 심지어 요즘 사람들이 많으면 앞에 캐시어 계산하는 데서 5분이나 10분이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필요 없습니다. 앱에서는 금방 합니다. 자, 이 빠름이라는 성격에 대해서 한번 공부 좀 해볼게요. 자, 빠른 거는 소비자들이 더 똑똑하게 해줘. 빠르게 정보가 공유되니까. 많은 정보들이 빠르게 공유되는 벌초월드는 제품의 가격, 상세 정보, 또 실사용자 리뷰가 빨리 공개가 되어져요. 풍부한 정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전문가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원래 컨슈머를 갖다가 소비자, 컨슈머, 소비하는 사람인데 프로슈머라는 표현에서 앞에 프로듀서랑 합친 그런 새로운 용어가 나왔어요. 그만큼 소비자도 똑똑해지고 제품에 대해서 정보를 알기 때문에 생산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벌초월드 등장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똑똑해진 소비자의 수준에 적합하도록 공급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벌초월드에서 좋은 정보를 얻게 되는 공급자는 사실 피곤하지만 그래도 그걸 통해서 자기 제품을 진짜 좀 애살 있고 자기 회사를 사랑하고 진짜 성공하려는 그런 CEO들은 그걸 공부를 많이 해서 공급자도 똑똑해지는 거죠. 그리고 고객의 니즈를 당연히 신속하게 파악해서 니즈에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시대가 벌초월드죠. 리월드는 사실은 이쪽 동네에 저쪽 동네에 떨어져 있고 좀 더디기 때문에 그 피드백을 받고 내가 제품에 넣고 이 제품에 대해서 피드백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상당히 늦게 알아서 늦게 대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벌초월드에서는 상당히 빨리 커맨드가 뜨고 리뷰가 뜨기 때문에 이걸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다음에는 이런 거 조심해서 제품을 놔야 되겠다. 그렇게 대응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소비자의 피드백은 제품에 반영되고 상품의 질이 향상됩니다. 그러니까 했던 얘기 계속 반복하지만 중요한 얘기 때문에 계속 들으시면서 머릿속에 좀 각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피드백은 공급자에게 매우 귀한 정보가 돼요. 벌초 마켓에서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꾸밈없이 소비자 피드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빠른 소비자의 정보가 공급의 혁신을 일으키고 소비자가 또 공급의 깊이 개입. 그럼 공급자는 선순환, 소비자, 공급자 간의 이 벌초월드에서 빠른 정보는 또 서로가 커뮤니케이션하면서 계속 좋은 선순환은 마켓을 팽창하기에 좋은 의미로서 팽창하게 됐고 기술의 혁신도 일어나게 됐고 상품의 질도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래 공급자가 프로듀서고 소비자가 컨슈머인데 두 개가 합친 프로슈머라는 새로운 용어가 마켓 2.0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세 번째, 마켓 1.0과 비교할 수 없는 시장 경제 팽창입니다. 자, 마켓 1.0은 벌초월드가 없으니까 그냥 리얼월드 하나만 있었죠. 그냥 마켓만 있었죠. 근데 마켓 2.0부터 리얼월드와 동시에 새로운 가상세계 벌초월드가 두 개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벌초월드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떤 이 피지컬하게 뭐 만지거나 냄새 맡을 수는 없지만 실제 존재하는 마켓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경제학 쪽에서도 이 벌초월드에 대한 논문을 좀 공부하면서 쓰셔야 되는데 제가 논문을 쓰면서 막 뒤져봤는데 이 벌초월드에 통한 이 경제에 대한 부분을 많은 자료를 못 찾겠더라고요. 사실 옛날에 어떤 케인스식의 어떤 경제활동, 그 유명한 학자인데 하드웨어적인 투자를 많이 해서 생산을 늘리고 그러면 고용 창출도 늘어지고 많아지죠. 이거 소비도 좋은 제품 많이 쓰기 때문에 소비도 많아지고 이런 선순환 구조로 해서 우리가 설비 투자하고 하드웨어적인 어떤 시장 팽창을 위해서 계속 이론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이론만 가지고는 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주가도 뭐 예측 못하는 것도 그렇지만 세상의 어떤 사회학적으로도 봤을 때도 그런 것들이 왜 이러지? 옛날에 그런 이론 갖고는 잘 안 된다. 그게 왜 그러냐면
벌처월드하고 같이 지금 맞물려서 돌아가는 세상인데 우리는 이론들이 옛날 이론들이기 때문에 리얼월드 하나만 보고 있는 거죠. 리얼월드는요 하드웨어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벌처월드는요 하드웨어가 필요 없이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빨리 만들고요. 빨리 수정도 가능하고요. 그죠? 엄청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고찰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더 똑똑해진 소비자가 더 좋은 제품 만들도록 공급자를 장악하고 치열한 경쟁 가운데 기술력을 향상해서 혁신적인 제품 생산 마케팅하는 게 공급자 선수단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일사의 한 예를 들어볼게요. 자, 1984년도에 전화주문으로 직접 소비자와 거래하는 혁신적 유통구조를 도입해서 세계 넘버원 컴퓨터 회사로 성장하게 데일입니다. 근데 2005년도에 가격 대비 수익성이 악화가 돼가지고 고객 서비스 비용 감축을 시도했고 고객 서비스 질이 저하가 됐어요. 근데 옛날에 이제 그 블로거 제프 자비스라는 그런 슈퍼 블로거가 있는데 이 슈퍼 블로거가 개인 블로그에게 버즈 머신에 대해서 대대 형편없는 고객 서비스에 대한 것을 탐사 보도식으로 포스트를 연달아 올렸어요. 다수의 개인 블로거들도 이런 이슈 메이킹에 동참했고요. 그때 델은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런 고객의 그런 소리에. 근데 델이 완전히 망하기 직전까지 갔어요. 기업 명성이 추락하고 브랜드 떨어지고 주가 돌아가고 그때 넘버원 델 PC라든지 이런 소비자에서는 넘버원 델이 넘버2에서 넘버3로 밀어주고 엄청나게 경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때 이제 델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다이렉트 투데이라는 기업 블로그를 오픈해서 블로그들하고 소통하고 일반 소비자라고 소통을 했어요. 그래서 2006년 8월에 일본에서 개최된 컨퍼런스에서 델의 노트북 폭발 사고로 최대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HP에게 넘겨줬는데 2007년도에 창업주 마이크 델이 CEO로 이제 복귀가 되고 고객 서비스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고 아까 마켓 2.0의 벌처월드가 생긴 것처럼 델 2.0이라고 기업 비전을 제시하고 그때부터 피드백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델 2.0은 고객 가치의 실제적인 극대화로 새롭게 초점이 맞춰졌고 기존에 런칭한 기업 블로그인 다이렉트 툴의 대리를 강화했고 그리고 아이디어 스톰 스튜디오 데 이것을 운영했는데 아이디어 스톰은 뭐냐면 델 컴퓨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소비자가 나 이런 컴퓨터가 필요하고 요거는 비싼데 이 가격에 요런 기능은 있고 요런 기능 빼주세요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면서 그걸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다음 상품에 반영한 거예요. 고객의 정확한 피드백의 중요성을 깨닫고 고객과의 소통을 소셜 에비던스 뒤에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소셜 에비던스 그 피드백 그 클라이언트의 피드백을 통해서 이뤄냅니다. 자 어떻게 됐냐? 델이 다시 한번 회복됐죠. 명성을 다시 회복했어요. 그리고 델이 만든 상품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자 이런 고객들의 피드백을 얻기 위해서 만약에 마켓 1.0이면은 이거 꿈도 못 꾸죠. 빠른 피드백도 못 얻고 그러기에 또 FGA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미국 전 지역의 사람들 그 지역별로 표본을 뽑아가지고 또 심층조사 FGA를 해야 되고 엄청 오래 걸리죠. 근데 마켓 2.0의 블로그 벌추얼드 서비스 통해서 상당히 빨리 회복된 케이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아까 말한 것처럼 첫 번째는 빠름이라는 건데 이제 두 번째로는 지역 경계가 없는 그 특징을 봅시다. 자, 리얼월드와 벌추월드의 또 두 번째 특징은 지역의 경계선이 없어요. 벌추월드는. 독특한 벌추월드의 지역적 특징은 벌추원 마켓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내요. 지역적 경계의 특징을 알고 운영하면 벌추원 마켓에서 타고난 경영 전략이 도출될 겁니다. 자, 지역적 경계가 없는 벌추월드의 특징을 봅시다. 첫 번째, 유통 채널 물류의 혁신. 자, 리얼마켓은 소비자와 공급자 연결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장소, 유통 채널, 물류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장소, 상품에 따라 고객과의 최종 접촉점을 선정하는 게 장소인데요. 여러분 포피 이론을 배웠으면 포피가 뭐죠? product, 그다음에 price, 그다음 place, 프로모션인데 place가 유통, 이런
물류, 유통을 말해요. 우리 상품을 백화점에 팔 건지 할인점에 팔 건지 그거에 따라서 제품 브랜드도 틀려지고 전략에 따라서 백화점 구조로 갈지 할인점 구조로 갈지 때로는 대리점 구조로 갈지 아니면 홀세일 구조로 갈지 그거에 따라서 수익도 틀려지고 경영전략이 완전히 틀어집니다. 그리고 재고의 문제. 기업한 입장에서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 재고 정말 큰 문제입니다. 재고가 많이 쌓이면 회사가 망합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좀 더 정확한 재고 숫자와 이런 것들 예측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죠. 근데 벌초마켓은요, 유통과 물류가 혁신이 일어났죠. 백화점 구조라든지 대리점 구조 아니죠. 소비자와 공급자 바로 붙어버리죠. 가격 다운되죠. 너무 좋죠. 또 어떨 때는 선주문하고 후 발주돼서 나중에 먼저 주문하고 받는 구조도 있기 때문에 재고 분담도 줄어들죠. 유통체는 매우 단순해집니다. 이 벌처월드를 하나만 공부하고 깊이 들어도 엄청나게 여러분 앞으로 이걸 응용해서 돈 벌 게 굉장히 많아요. 그 특징만 알게 되면요. 그래서 소비와 공급의 원활함을 증진시켜서 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마켓 2.0 이후의 경제 활동은 마켓 2.0 이전에 사실 마켓 1.0에 기술이 들어와서 증기기관을 통해서 공장에서 이용해서 마켓이 팽창됐죠. 근데 인터넷 등장 이후에 이 마켓 팽창은 또 다른 이야기로 더 엄청난 긍정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경계가 없는 벌처 월드의 특징, 글로벌라이제이션입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 시장의 세계화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서비스 만들었을 때 이 서비스가 나중에 인터넷 통해서 외부로 금방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서비스를 영어로 번역하고 뭐 프랑스어로 번역하고 이러면 그 프랑스 서비스가 되는 거고 영어 서비스 하면 미국 서비스 뭐 이런 영국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비스 기획할 때 물론 타겟팅을 위해서 먼저 내가 한국에서 먼저 낸다 그러면 한국 먼저 내지만 팽창해서 해외로 나가는 부분도 좀 고민하고 시작하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때문에 버추얼 월드 때문에 새로운 용어가 등장되었습니다. 글로컬라이제이션 해가지고 글로벌하면서 이 글로벌된 세계가 버추얼된처럼 우리 옆방에 있는 친구처럼 금방 소통하고 빠르게 소통하잖아요. 그래서 로컬과 글로벌이 합해져서 글로컬라이제이션이 된 거죠. 인터넷 벌처월드에 이 지역의 경계가 없다는 것에서 내가 한 가지 좀 제가 인사이트 드리면 뒤에 나오면 또 플랫폼 이야기를 할 건데 잘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인구가 5천만이면 5천만 다 모이는 거는 진짜 불가능하고 좀 인심 쓰고 딱 그냥 5분의 1, 1,000만 명. 여러분 1,000만 명이 한 곳에 모이는 장소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없죠. 1,000만 명 어디 모일 수가 없어요. 아니면 미국도 엄청난 큰 공터가 있어도 1,000만 명 한꺼번에 못 모입니다. 모였다가는 압사당하겠죠. 근데 벌초월드에서는 1,000만 명 모이는 장소가 있어요. 벌초월드는 탄생부터 지역의 경계가 없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서버 용량이 많고 서버 트래픽, 이 밴드위스, 네트워크 밴드위스만 충분하다면 1,000만 명이 아니라 1억, 10억도 모이죠. 페이스북은 10억 넘는 사용자도 있고 틱톡도 있고 그렇고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 모인 곳에 돈이 모이기 때문에요. 이 벌초월드의 시장 경제는 리얼월드의 시장 경제보다 더 큽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걸 참고로 좀 알고 계세요. 자, 두 번째 시장의 세계화에서 수출할 때 보세요. 수출을 얼마나 많은 절차가 필요하고 신경을 많이 씁니까? 수출 통관 절차를 해야 되고 상품을 팔리는 나라의 수입 절차도 공부해야 되고 어떨 때는 또 해법인 통해서 상품을 판매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데 인터넷 세계, 인터넷 쇼핑몰, 벌초월드에서는 그냥 상품을 팔고자 하는 나라의 온도로 벌초 마켓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그냥 보여주면 끝. 배송비는 분명히 드는데 배송비에 대한 부담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대표님이 한 10년 전 이야기인데 거기는 오프라인 마켓이 없습니다. 한국 물품을 일본으로 파는 그거를 어떻게 기발하겠냐면 일본어로 일본 사이트를 만들어서 서버는 또 한국에 있어요. 일본 한국이 또 가까우니까 문제도 없고 인터넷 속도 빠른 나라니까 실시간으로 물건도 올리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해서 일본 사람들한테 한국 K컬처가 이제 한동안 유행하니까 물건들을 팔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이게 큰 물건을 떼가지고 뭐 1,000만 원, 1억짜리 물건 파는 게 아니라 개개인당 물건을 팔기 때문에 이게 구매 대행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개개인으로 사기 때문에 배송비 당연히 내야 되죠. 어느 정도 뭐 많이 사면 배송비를 무료로 하지만 하나 살 때는 배송비를 보통 5천에서 10,000원이면은 해외 택배비가 나오는 거죠. 예, 어떨 때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인데 자기는 이 좋은 제품 사기 위해서 소비자 기껏 그 배송비를 부담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송비 대행 걱정도 없죠. 물건은 여기서 그대로 가서 싸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1년간 창업한 지 2년 만에 매출이 50억 하는 그런 큰 회사를 만들었었어요. 이게 어떤 특징이죠? 경계가 없는 그 특징을 잘 살린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벌츠월드가 출연한 이후 자신의 상품을 처음부터 글로벌하게 보고 기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이제 우리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벌츠월드 특히 이제 마켓 3.0의 휴대폰이 들고 나온 이후부터 사람들이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하기 때문에 내 상품을 노출할 기회도 많고요. 그러면 좁은 나라를 보지 말고 한 지역만 보지 말고 세계화를 보십시오. 자, 드디어 마켓 3.0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마켓 3.0입니다. 사실 마켓 3.0, 마켓 2.0보다 좀 분량이 적은데요. 왜냐하면 마켓 2.0의 벌츠월드가 등장했기 때문에 벌츠월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마켓 3.0은요 똑같이 벌츠월드인데요. 마켓 2.0은 틀린 게 있어요. 마켓 2.0은 1990년대 초에 인터넷이 등장돼 있는데 마켓 3.0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필립 코트너는 뉴웨이브 기술이라고 이렇게 두리둥실하게 표현했는데 저는 정확하게 이야기할게요. 마켓 3.0은 2010년도에 스마트폰, 엄밀히 말하면 아이폰이 2007년도에 나왔으니까 2007년도 이후에 2010년경에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마켓 3.0이 이루어졌다고 해야 됩니다. 가상세계가 고도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퍼를 붙는 거예요. 우리가 마켓 2.0에서 인터넷을 쓰고 안에 인터넷 상거래 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마음대로 이렇게 막 휴대폰을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 카페, 예전에 인터넷 카페 우리나라는 PC방이죠. PC방에 가든지 그냥 집에 들어와서 집에 있는 PC를 켜든지 이거였죠. 근데 마켓 3.0 어때요? 휴대폰 여기서 그냥 뭐 이야기를 듣는 중에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뒤에서 딴짓하면서 벌초에 접속해서 여기서 일을 볼 수도 있고요. 저는 이게 마켓 3.0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에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벌초워드에 들어가는 그것이 예전 같은 이게 시공간을 초월했다고 저는 표현합니다. 실제로 시공간을 초월했어요.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든지 벌초워드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세계의 벌초월드의 마음대로 막 그냥 시공간을 초월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이 벌초월드 서비스가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고요. 그 기술들이 우리 삶과 밀접하게 되기 때문에 삶 자체도 변했고 문화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술 오리엔트된 기술 중심적인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문화 전반적인 곳에 이제 디지털 문화라고 불리는 기술 중심의 문화가 생성되어졌죠. 진짜 여러분 인터넷 없이 못 사는 시대가 왔는데 이제 휴대폰 없이 못 사는 시대가 지금 마켓 3.0입니다. 실든 졸든 간에 기술이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자리하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 잠시 제가 질문 드릴게요. 마켓 1.0, 마켓 2.0, 마켓 3.0을 나누는 기준이 뭐였어요? 그렇죠. 기술입니다. 마켓 1.0은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 뭐죠? 증기기관, 내연기관의 발명. 마켓 2.0은요? 인터넷 발명. 마켓 3.0은요? 스마트폰 발명. 그렇죠? 기술이 마켓 1.0부터 아니 마켓 1.0 이전부터 기술로 마켓이 변화되고 시장이 변화되고 사람들은 이 기술을 기술 디펜던트한 마켓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술은요 우리 삶과 동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잠시 얘기했던 하이퍼, 초 가상세계. 가상세계는 가상세계인데 앞에 초가 붙는 거죠. 하이퍼. 스마트폰의 등장으로서 가상세계가 보다 현실화되고 대중화되도록 한 거죠. 온오프 믹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온오프 믹스의 세상이에요.
온라인 투 오프라인, 또 오프라인 투 온라인, 온라인과 오프라인 세계가 섞여 있고 들락날락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제 강의 들으면서 갑자기 카카오톡가 있으면 강의도 가상세계로 지금 듣고 있는데 또 새로운 가상세계로 여자친구랑 또 남자친구랑 톡하고 있는 거죠. 이 가상세계 여러 무대 동시다발적으로 멀티태스킹 하는 거죠. 근데 리얼데스는 그거 가능해요. 여자친구랑 대화하면서 막 이렇게 소곤거리다가 교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한 공간에서 강의도 듣고 불가능한 거죠, 사실. 그래서 걸어가면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기사 확인하죠. 현실은 피지컬 월드는 걷고 있어요. 두 개의 현실이 존재하는 거죠. 리얼 월드는 피지컬 월드는 걷고 있다. 예. 근데 가상세계는 월드에서는 비주얼 벌추 월드에서는 기사를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게 벌추 월드입니다. 그리고 마켓 3.0 이후에 모바일, 휴대폰, 스마트폰이 되면서 마켓 3.0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진 벌추월드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24시간 완전 우리와 밀착되어 있는 스마트폰. 여러분 그 알죠? 이메일 무슨 말인지. 여러분 갑자기 어떤 사람이 지도자 나와가지고 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마트폰 때문에 폐단이 많다. 스마트폰 다 못 쓰게. 그럼 여러분 앞으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편리한 것들 중독돼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하고 없으면 못 사는 거죠. 이 스마트폰이 어렵다고 처음에 느껴졌지만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스마트폰을 다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문화가 잡혀져 있고 기술이 쉽게 우리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기술 오리엔트된 세상에 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예처럼 카카오 앱을 통한 마켓 3.0 고찰인데요. 지금 미팅은 한국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미팅하다가 갑자기 바이어가 연락이 왔는데 카카오톡 안에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상품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다. 그럼 아까도 말한 것처럼 대화하는 장소는 한국인데 새로운 세상, 벌추월드에서는 브라질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이미 거기서 일을 하면서 대화하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죠. 스마트폰의 힘으로 2000km 밖에 있는 사람을 카카오톡이라는 벌추월드 안에 끌어들여서 대화를 나누고 이게 어쨌든 국제회의를 인스턴트 메시지를 사용해서 회의를 하는 거죠. 요건 또 어떤 그림이냐면요. 제가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지하철을 제가 탔는데 서울에서 딱 보니까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더라고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가 없어요. 카톡으로 서로 주고받아요. 바로 옆에 있는데 희한한 문화입니다. 요즘 MZ세대들은 카카오톡을 많이 하고 문자나 전화를 별로 안 한다면서요. 기술이 세상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지금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 지하철에 있는 모습들. 그래서 이 디지털 문화가 일상이 된 마켓 3.0에서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대부분 활동하고 있고요. 벌추월드가 우리 일상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옛날 마켓 2.0에서는 벌추월드에 들어가려면 퇴근하고 집에서 인터넷에 들어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벌추월드 안에서의 마케팅인 디지털 마케팅, 우리가 디지털 마케팅을 지금 공부하는데 이제 더욱더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기업들의 마케팅이 디지털 마케팅이에요. 디지털 마케팅의 중요성을 요즘 갈수록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마켓 3.0 이후부터 기업들은 좀 저렴한 유튜브라든지 틱톡이라든지 그런 채널을 열어서 브랜드 채널을 열어서 소셜 마케팅, 그것도 디지털 마케팅의 한 영역이죠. 소셜 마케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큰 마케팅, 가장 좋은 마케팅, 효과 있는 마케팅 하면 TV 광고였죠. 근데 요즘 여러분 TV가 전부 다 IPTV, 디지털 TV로 바뀌었는데 TV 한번 광고 보세요. 좋은 광고보다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좋아하는 건강식품 이런 광고만 나오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젊은 층이 전부 다 소셜 쪽으로 옮겼고 틱톡이라든지 유튜브로 한번 옮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TV 광고는 솔직히 나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광고, 건강식품 광고 이런 쪽으로 자꾸 하는 거죠.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우리 마켓 1.0, 마켓 2.0, 마켓 3.0을 이제 고찰했는데요. 정리하자면 여러분 디지털 마케팅 등장은 사실은 마켓 2.0부터지만 마켓 3.0의
하이퍼 벌추얼 월드, 초가상세계가 있으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어떤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마케팅할지 공부를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랑 그런 걸 고찰하면서 여러분 창의적으로 마케팅, 또 디지털 마케팅을 또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